네, 반갑습니다. 9월 9일 월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자, 오늘 구구절이죠. 네, 구구절이 뭐냐면 이 북한에서 있는 행사 일자거든요. 그래서 뭐 열병식도 한다 어쩐다 얘기도 많은데, 열병식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네, 또 군사적 위협이 또 될 수 있는 날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는데, 뭐 구구절이든 구구 크루스타든 네, 일단은 별 소용은 없을 것 같아 보이고,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장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지난 주말에 아주 급락을 해버렸단 말이죠. 빅테크 기업들 대부분 다 떨어졌고요. 다우지수 마이너스 1%, 나스닥은 마이너스 2.5%, S&P 500은 마이너스 1.7%. 자, 이것이 이미 이제 지난 주말에 우리 증시도 떨어졌기 때문에 선 반영이 된 것이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미국 증시가 쉽게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투심을 좀 악화를 계속 시킨다라면 국내 증시가 사실은 이제 지난 주말부터 좀 반등을 해줬어야 되거든요. 경제지표나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될 경제지표 역시 예상대로 좋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상승 출발 이후에 그냥 쭉 밀어버렸어요. 근데 내용들은 뭐 뻔합니다. 뭐 고용지표가 어쨌다느니, 뭐 실업률이 어쨌다느니,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죠. 그래서 뭐 B컷이 나온다느니, 안 나온다느니, 뭐 늘 뻔한 이야기들이고, 이제 뭐 9월에는 전통으로 약세장이다.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 있고, 빅테크 기업 떨어지니까 뭐 AI 고점론부터 시작해가지고 테슬라가 8%나 하락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테크의 성장 동력이 끝났다. 이제는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 네,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일단 뉴스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토요일 거부터 봐야 되겠죠. 토요일 거부터 조금 살펴봅시다. 참, 뭐, 뉴스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네. 예상치 하회 고용지표, 그래서 급락으로 진행됐다. 이제 상승 출발했다가 떨어지는 모습으로 진행됐는데, 이 초반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되시면, 뭐 일단 떨어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고용 수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7월 수치가 11만 4천 명 증가해서 8만 9천 명, 6월달 수치는 17만 9천 명 증가해서 11만 8천 명. 점점 나빠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8월달 신규 고용 같은 경우, 이제 비농업이 중요한데, 이쪽에서 이제 신규 고용이 14만 2천 명 늘어났다. 예상치는 16만 4천 명이었다. 이런 건데, 지금 보시면은, 네, 6월 달에 좀 있었다가 7월 달에 줄었다가 다시 늘어났단 말이에요. 14만 명이면은 최근 내에 있었던 부분 중에서 가장 좋게 나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내용인가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실업률이 4.2%, 지난달이 4.3이었죠. 그래서 4.2, 예상치도 4.2였어요. 그래서 뭐 예상치에 부합했다. 솔직히 이 정도 고용지표면은 시장을 이렇게 끌어내릴 만한 이유는 아니거든요. 근데 요게 그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연은 총재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금리 인하 절차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 즉 금리 인하를 하겠다, 확실하게 얘기해주는 모습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비컷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0.5%, 네, 비컷으로 하게 될 확률이 51%로 높아졌다. 그래서 이제 0.25로 인하할 확률이 49%. 자, 비컷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금리 인하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급작스러운 금리 인하는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뭐, 엔캐리를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든지, 또는 뭐, 자금 이탈, 뭐, 등등 여러 가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는 호재성 재료가 될 수는 있긴 한데, 이렇게 또 금리가 요동을 쳐버리게 되면, 일단은 기술주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겠죠? 네, 그런 내용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금리가 낮아진다고 해서 시장에 나쁠 건 없어요.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돌아온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비컷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아니, 금리를 그렇게 단숨에 급하게 내릴 만큼 경기가 안 좋은 거야? 라는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는 부분이죠. 근데 경제지표 보시면 실제로 뭐 그렇게까지 경기가 나빠요, 이렇게 생각할 만한 부분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너무나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금리를 올릴 때도 뭐 울트라 스텝이니 뭐 난리를 치면서 그렇게 급하게 올려놓더니, 내릴 때도 빅컷이라느니 이런 이상한 얘기하면서 급격하게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는 거죠. 천천히 올려놓고 천천히 내리면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서 그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그 시장의 어떤 분위기, 물가가 많이 잡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더라도 물가는 잡힙니다. 네. 그냥 괜히 저는, 연준이 좀 오버쇼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자, 엔비디아는 지금 4% 정도 하락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4% 정도 밀려갖고 시작했는데, 그냥 그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네. 그리고 뭐,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진 모습이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 얘기가 있나요? 테슬라 얘기는 조금 이따 나오려나 보죠. 테슬라가 8% 정도 하락하게 되면서 시장의 위기감을 좀 더 키워주는 모습이 좀 있었죠. 네,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요. 대부분 그런 모습이고, 비트코인도 지금 크게 떨어졌습니다. 5만 달러도 깨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비트코인에 또 투자하신 분들은 좀 기분이 좀 나빠지는 상황이 좀 있었겠죠. 뭐 1억을 돌파한다 그랬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5만 달러라니, 5만 달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6,500만 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많이 떨어졌네요. 그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인텔 매각, 지금 이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좀 일어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엔비디아가 또 떨어졌다는 모습들 나타나는 거고, 2주간 무려 20%나 급락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요. 네. 고용지표의 실망. 방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네,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수요 우려. 지금 이 수요가 우려한다는 것은 미국의 고용 둔화, 즉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되면서 경기 침체에 따른 부분들은 유류 소비를 줄여요. 그 다음에 중국이 휘발유차에서 전기차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국제 유가가 급락을 하고 있다. 지금 뭐 감산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더라도 감산에 우리는 안 쓸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유류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사실 자원 고갈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뭐 전기차로 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네, 자원 고갈이 일어날 확률이 많지가 않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전기차 쪽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일단 석유화학주들의 반등은 좀 있을 수 있어요. 네, 석유화학주들 이렇게 사가지고 들어온 애들 있잖아요. 근데 정제 마진이 들어가는 정유 섹터에게는 좋지는 않고요. 그냥 화학 제품을 만드는 거, 원유를 사다가 정제해가지고 이제 뭐 새로운 화학품을 만드는 그런 쪽은 조금 괜찮아지죠. 기름이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원자재 수입을 하는 입장 쪽에서는 대체적으로 수혜를 좀 입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환율 같은 경우도 조금 네 거시기 하죠. 네, 미국 긴축, 원달러 환율 하방 압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미국이 지금 이렇게 긴축해서 그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달러가 늘어나는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환율이 더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수출주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네, 실적에 대한 호조세가 좀 꺾일 수도 있는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어느 시점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냐 그 부분이 중요한데 말씀드렸듯이 1300원대 초반에서는 지지선이 나올 거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1350원 그 정도를 기준점으로 해서 왔다리 갔다리 즉 1300원에서 1350원 그 사이에서 당분간은 놀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 이후의 흐름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환율이 가파르게 떨어진다거나 네, 뭐 환율이 떨어지면 일단 좋은 거 아니에요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워낙 강세가 일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경쟁력이 좀 뛰어나죠.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는 것은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환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적정 수준을 유지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 너무 높아져도 또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 보이고요. 그죠? 네, 불확실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나쁜 소식만 있어요. 네, 시장이 아주 지나갔네요. 그죠? 자, 테슬라가 지금 8% 떨어졌다 나왔죠? 니콜라도 6.74, 전기차가 일제히 급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기술주 매도가 나오니까 같이 급락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덩달아서 급락했다. 그러니까 악재가 없어요. 기술주 쪽에 솔직히 말해서 악재가 없죠. 그냥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좀 애매한 부분이 금리가 막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빅테크 기업에 안 좋다 해서 주가가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생적으로 막 투자가 늘어나게 되고 실적이 증가하게 되면서 주가 상승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금리 떨어진다고 또 다시 밀린다. 이것도 참으로 보면은 어이가 없는 일인가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근데 2차 전지 쪽도 지금 긴장을 좀 타야 될 것이요. 테슬라를 비롯한 다른 전기차 기업들 다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 2차 전지가 튀어 올라갈 확률이 많지 않을 것 같죠. 그러면은 반도체 쪽에서 지금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이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쪽으로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게도 바이오 쪽이나 자동차 쪽에 집중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네, 자동차가 뭐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쪽 움직임 나올 수 있겠고, 방어주적인 선택을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연말 시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고배당 관련주들 위주로, 즉 배당주 위주로 또 공략이 들어갈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방어주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제 3분기가 끝나가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9월에 이제 이번 주 지나면 명절이죠. 명절 지나면 FOMC가 끝나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게 중요하겠느냐, 뭐 다 아시겠지만, 네, 실적 관련주들이 또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어떤 실현 시점은 뭐 아마 이번 명절 시점이 아마 마지막이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갈 거고요. 지금 삼성전자나 뭐 다른 종목들 대부분 보시면 과매도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타나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과매도가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반등이라도 만들어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등 포인트를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바로 달려드는 것보다는 조금씩 공략 포인트를 가져가시면서, 네, 반등 시점을 조금 기다려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 판단되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같이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첫 AI 아이폰, 네, 요거 지금 10날이네요. 내일이네요. 내일 새벽에 이제 아이폰 16이 나오는데 AI 거품론이 나와서 애플이 좀 애매하다. 네. 근데 보통 신제품 나올 때는, 네,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애플이 좀 올라가게 되면 관련 종목들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장이 다 같이 밀리니까요. 뭐 수혜주다 아니다 이런 것들 다 포함시켜가지고 다 같이 밀리기 때문에 조금은 애매하네요. 그죠? 현대차가 전기차 안전 강화에 나선다. 소방기술 개발에 56억 원을 투입하겠다. 요즘에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네, 벤츠 브랜드가 완전히, 네, 추락을 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BMW라든지 아우디 같은 경우는 한국 제품을 쓰더라고요. 근데 벤츠는 중국, 그것도 BYD나 CATL이 아닌 다른 기업 걸 써서 문제가 좀 됐었잖아요. 그래서 벤츠의 이미지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렇다고 뭐 벤츠가 나쁜 기업은 아니겠습니다만 전기차 쪽에서는 조금, 네, 위축될 가능성이 좀 있겠다 판단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선제적으로 좀 나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안전합니다라는 이야기, 네, 현대차가 좀 내세우는 모습인 것 같다 얘기되는 거고요.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있나요? 뭐 반도체 쪽 계속 뭐 찬바람 분다 어쩐다 그러는데, 요거는 가 보셔야 됩니다. 네, 연말 시즌은 전통적으로 반도체 쪽, 네, 성수기로 지금 하는 모습이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가 대세다. 그러면 이제 자동차 쪽에 뭔가 좋은 괜찮은 포인트가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 일론 머스크의 중국몽 위기, 중국 쪽에 이제 공장을 더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판매하고 뭐 생산하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인데, 대부분, 네, 이쪽을 이제 진행하는 건데, 테슬라는 순수 전기차만 지금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전기차에 대한 어떤 뭐 캐즘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성장성이 좀 둔화된 것이 맞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판매량이 많이 줄어드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로보택시 같은 경우도 뒤로 좀 밀려 있고요. 유럽하고 중국 쪽에서 이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팔아먹겠다 얘기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네, 이 순수 전기차만 고집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최대 위기를 맞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테슬라가 떨어지게 되면 대체적으로 뭐 국내에 있는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반면에 이제 경쟁사가 될 수 있는 현대차라든지 이런 다른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사이익을 좀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 테슬라 쪽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외국인 던진 주식을 떠하는 개미들, 순매수 상위 종목 전부 손실이 나왔다. 야, 그래도 대형주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요. 네, 삼성전자가 지금 7.2% 하락이 됐다 얘기 있습니다. 그나마 나은 거예요. 하이닉스는 지금 10%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래도 그나마 나은 겁니다. 네, 삼성전자 우선전 마이너스 6%, 네이버 7%, 카카오 8%, 네, 기아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손실 보고 있다. 대체적으로 이제 시중 상위 종목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쪽으로 매수가 들어갔는데 손해를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외국인이 매수한 거는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 신한지주 등등등인데, 얘네
얘네들 보면 다 1%대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크게 수익이 날 만한 포인트는 아니고 중소형주 좀 넘어가야 돼요. 요즘에 이제 강원랜드 좀 올라와서 수익률이 조금 올라갔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 쪽이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데 잘 보시면 기관 쪽애들은 경기 방어죠. 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대형주 쪽을 팔고 약간 이제 아래쪽인 주식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만 엿먹이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형주를 때리면서 시장 전체를 누르고 지들은 밑에 있는 주식을 사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된 건데 요거는 이제 오래 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시장을 위로 올리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라면 당연히 대형주를 사야 되기 때문에 팔아먹은 거 다시 주워 담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위치가 언제냐인데 지금처럼 미국 시장이 이렇게 애매한 구간 들어가게 되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대형주보다 중소형 쪽에서 반짝반짝 움직이는 그런 형태들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하셔도 되겠고요. 뭐 지금 보면은 배터리하고 2차전지가 네, 그 반도체, 네, 이런 쪽이 이제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자동차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자동차, 바이오도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근데 조선주 섹터가 또 많이 떨어졌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주도주 후보에 들었었던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좀 탈락하는 모습이 좀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쪽은 그래도 간간히 살아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근데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2차전지가 워낙 네, 에코프로뱀이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많이 하락하고 있어서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HLB 또는 뭐 삼천당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좀 있어도 그게 크게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둘 다 바이오가 조금은 단단한 위치를 가지고 가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또 주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참고하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개인들은 이제 손실을 많이 보고 있지만 네, 그런 형태의 느낌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이 성추문에 대한 그 입막음, 그러니까 이 사법에 대한 어떤 재판 사항들을 이 대선 이후로 진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상당히 유리한 위치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또 어떻게 나올런지도 봐야 됩니다만 이 미국 대선에 또 흔들리는 모습들은 그다지 네 볼만한 위치는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아무튼 그런 모습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국민연금은 네 돈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어서 진짜 기가 잘 놀십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뭐 금투세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죠.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주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이런 것들 전부 다 애매한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갈아타기 주담대출도 지금 불허하고 있다. 그럼 이렇게 되어 있어도 돈이 없다는 얘기야. 돈이 없으니까 집을 이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것 자체도 참으로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모든 은행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 정도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분위기 형성하게 되면 다른 은행들에게도 이런 상황이 번져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거래가 줄어드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들은 주택담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지만 실수요자들을 압박하는 그런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또 위축되는 상황이 좀 만들어질 수 있고요. 이거 이렇게 규제한다고 해서 여기 있는 돈이 주식시장에 들어오지는 또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 쪽에서도 뭐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좀 이렇게 압박되는 상태이고요. 원래 이제 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이자 비용이 싸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주식자금을 조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이런 거 자체가 지금 안 돼버리는 거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가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네 제2금융권으로 네 대출 수요가 몰리겠네. 실수요자들은 더 비싼 금리를 내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참 애매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금감원에서 그때 얘기했던 게 야 니네 대출 금리 너무 높이지 마. 니네 너 이자 너무 한다. 왜냐면 금리가 많이 올라갔던 시점에서 상당히 이자 때문에 고생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그렇게 해가지고 얘네들 어떻게 했어요? 금리를 다 낮췄죠. 금리 낮추니까 어떻게 돼요? 가계대출 늘어나죠.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가계대출 늘어났어요. 늘어나니까 은행한테 다시 뭐라고 했어요? 야 니네 대출 규제 똑바로 해. 그랬더니 금리 다시 올렸습니다. 다시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네.
다시 얘기가 나왔어. 야, 니네 대출 금리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실질적인 규제가 들어가야 되겠어. 해가지고 지금 규제가 나오니까 실수요자가 완전히 박살난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계속 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네, 정책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좀 일관성 있게 할 수가 없나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금투세 역시도 마찬가지. 네, 금투세도 지금 보면은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네, 참 뭐 할 말은 많지만 네, 시간 관계상 많이 못할 것 같고. 자, 그래서 뭐 그런 정도고요. 네. 하이닉스는 2분기 디램 점유율이 일단은 올라갔고 3분기 최대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이런데 주가가 떨어진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네. 자, 뭐 그런 부분들. 반도체는 네, 여러분들 그냥 알고 계시면 불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떨어지면 더 사야죠. 그죠? 언제 더 사느냐가 문제인 거지. 네. 자, 추석 연휴 앞두고 관망식량 유입할 것이다. 이거는 명절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이번에는 만기일도 큰 만기일이지만 네, 그런 거 관계없이 진행될 것 같아 보이고요. 코스피는 2500에서 2630. 그러면은 지금 상방 쪽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니까 지금이 저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오늘 내일 정도 저점을 잡아서 반등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나올 수 있는 상태가 좀 될 것 같아요. 경제지표 잠깐 볼게요. 자, 이번 주에 발표된 경제지표인데 일단은 먼데이 튜스데이죠. 네, 튜스데이. 네, 월화는 없어요. 네, 이거 발음 공부했잖아. 튜스데이. 그 다음에 목요일은 뭐라고? 떨스데이. 네. 네, 몰랐던 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네. 자, 네, 수요일날 발표되죠. 수요일날 발표되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수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네, 이 CPI 지표가 지금 어떻게 나오느냐. 2.9였는데 2.6으로 떨어집니다. 자, 당연히 금리 낮춰야 되겠죠. 네. 그냥 이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연준이 그동안 설레발을 치면서 시장을 계속해서 압박했던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이 얘기입니다. 짜증나는 일입니다. 네.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PPI, 생산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여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업상 청구 건수는 22만 7천 건에서 22만 9천 건으로 조금 늘어나는 모습. 지표 상황은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만기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명절이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이 어떤 하방 포인트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과매도에 들어간 부분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정도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뭐 그 외에는 네, 지금 뭐 토요일이나 뭐 일요일이나 또 특별하게 네, 나타나는 모습들은 뉴스가 없어요. 네, 그래서 특이하게 나타나는 뉴스들이 없기 때문에 네. 별로 볼만한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뭐 저점 다졌다 어쨌다 뭐 유가가 바닥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뭘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대기자금이 끝났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네 누구야 대한항공 추천한 사람 이러면 안 되는데 네 네 아무튼 이거 월급 정보 살펴보시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아무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개별적인 종목들 위주의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 정도만 좀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나쁜 뉴스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일단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뉴스들이 더 많습니다. 다만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수급이 나빠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이제는 뭐 매도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점점 네, 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다면 시장이 바로 반등을 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끊어내려면 뭔가 이슈가 될 만한 어떤 그 교두보가 좀 필요한데 뭔가 이제 이런 어떤 모멘텀이라고 해야 되겠죠. 뭔가 큰 이슈 그래서 점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CPI 지표가 또는 이제 FOMC가 그런 것들을 해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번 주에는 주가가 반등을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일단 만기일 변수라든지 또는 CPI 또 이제 다음 주 FOMC에 대한 경계감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본다면 오르더라도 크게 오르기 어렵지 않겠는가 모르죠. 중간에 어떤 이슈가 나타나서 주가를 크게 올려준다면 뭐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만 봐서는 네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네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서킷 때와는 다른 하락입니다. 서킷 때 같은 경우는 급하게 올라갔지만 지금은 천천히 시간을 두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신용 상황 보시면은 20조 원까지 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랐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다시 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는요.
주가가 올라갈 때 주식을 던지려고 하는 모습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요한 어떤 포인트를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개인 투자자들이 다 나가 떨어지게 되면 그때서야 매수가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 잔인한 놈들이 언제 움직이느냐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하시고 나서 대응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조금 신중하게 천천히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여요.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네, 조금 이따가 9시에 네, 무료방송 진행되니까 네, 9시 무방에 오셔서 또 이번 주에 시작을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내리든 오르든 우리는 또 네, 함께 뭉쳐가지고 또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겨내면 또 좋은 날이 오는 겁니다. 그죠? 네, 자, 모두들 힘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9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